하여튼 1기하고 2기의 큰 차이점은 1기는 주변의 눈치를 봤다. 2기는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오직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분은 김정은과의 리얼리티 쇼를 통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그대로 두면서 마치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면서 대북 제재를 해결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우리로서는 걱정되죠.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안보 채널 코드 Q 오늘 진행을 맡게 될 정베드로입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학 중에 있습니다. 오늘 대담자로 모시게 된 남성욱 교수님은 전 고려대학교 대학원 융합대학원장이셨고요. 그리고 현재 숙명대 석자 교수로 계시면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교수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누게 될 내용은 트럼프 시대의 동북아 정세 변화 전망입니다. 교수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애청자들과 또 많은 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론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마가라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트럼프 2기와 트럼프 1기는 어떠한 좀 차이점이 있고 이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좀 미치고 있을까, 어떤 그런 가능성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말하고요. 바이든 대통령에게 선거에서 패배해서 이제 4년을 쉬었고요. 2024년 선거에서 승리했고 2025년부터 지금 2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기와 2기의 큰 차이점은 사람이 처음 하면 아무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 많이 물어보죠.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시행착오라는 걸 겪죠. 자, 1기 때는 일단 켈리 비서실장,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비교적 시니어 그룹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감축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네, 폼페이오 장관 등 주변에서 존 볼튼 또 국가안보보좌관도 이거 지금보다는 2기 때 하시죠. 왜냐하면 또 당선돼서 재선할 것이니까. 트럼프 대통령 들어보니까 이 불투명한 일을 하기보다는 그래 4년 하고 또 내가 4년 더 할 거니까 그때 하자 이렇게 이제 설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4년을 하고 나서 또 4년을 재수하다 보니까 그때 얘기했던 존 볼튼이라든가 폼페이오, 매티스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 얘기 별거 아니더라.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내가 옳다. 그게 또 이 공화당 마가 지지자들의 성원을 받는다. 그래서 결국은 국방장관만 해도 아주 예외적인 사람을 시켰습니다. 보통 미국 장성들이 임명되는데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ROTC 출신이죠. 주방위군에 근무를 했고 이라크에 1년 예비전력으로 파견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피터 헤그서스가 그렇죠. 사실은 국방 식견으로 국방장관에 들어선 건 아니고요. 방송 진행자였는데 트럼프의 비율을 잘 맞췄는지 트럼프가 이제 당신 국방장관 해. 그래서 국방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가 지시하는 대로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1기하고는 전혀 다른 국방장관이 진행되고 있죠. 얼마 전에는 또 800명의 전 해외 주둔 미 장성을 미 해병대 기지로 불러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 내용이 너무 장성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1기하고 2기의 큰 차이점은 1기는 주변의 눈치를 봤다. 2기는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오직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래서 아침의 원칙이 저녁 때 또 바뀌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안보에 대한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이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이 한반도 안보의
미래를 예견하고 예상하고 조망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언제 어느 때 김정은과 회담을 하고 언제 어느 때 주한미군을 또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을 이완시키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지 불확실성이 아주 고조되고 있는 것이 1기와 2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북아 문제에 있어서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핵무장 또 핵무력 증강 이런 사태와 관련돼서 교수님 보시기에 트럼프 2기에 들어와서 북한과 또 김정은이의 어떤 관계를 개선해 가면서 미국의 이 국방 정책이 1기와는 어떻게 또 다르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지 표현으로 노벨 평화상에 아주 그냥 환장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갈망은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본인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 다음에 대통령 됐으니까 권력도 쥐었습니다. 이제 하나 뭐겠습니까? 결국은 명예를 갖고 싶은데 명예는 노벨상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사실 1기 때 4번이나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름으로써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안 될 때마다 노벨위원회, 즉 노르웨이의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다가 아주 불공정하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자, 올해도 이제 노벨상 발표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미 장성들 대상 연설에서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완곡하게 표현하면서 미국에게 돌아가다 자기 안 받아도 좋지만 그렇지만 그건 자기가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노벨상이 왜 동북아 정세하고 관련이 있냐면 결국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본인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죠. 사실은 본인이 7개 전쟁을 해결했다고 하지만 해결된 전쟁은 파키스탄, 인도 간의 충돌이 양측이 절제해서 맞췄죠. 이란 또 이스라엘, 그 다음에 가자 지구의 폭격, 3년 반이 넘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전히 세계 평화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노벨상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거든요. 또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트럼프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노벨상을 받고 싶어 하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11월 하순 되면 거의 확정이 되거든요. 하도 지금 미국 행정부가 노벨위원회를 압박을 하니까 노벨위원회에서 비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압력에도 휘둘리지 않겠다. 상을 제대로 주겠다. 그런데 하도 주변에서 이제 압박을 가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제발 그냥 상 줘라. 저 상 받기 위해서 무리수를 오히려 안 두는 것이 국제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지금 이제 10월 31일 날 경주 에이펙이 열리는데 요거 마치고 비무장지대 DMZ로 가서 지난번처럼 또 정상 만남을 할 것이냐 아니면 김정은의 야심작 원산으로 갈마 해안지구 리조트에 가서 할 것이냐 여러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데 이분은 한반도 문제 평화적 어떤 목적 해결도 중요하지만 김정은과의 리얼리티 쇼를 통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코리아 패싱이라든가 북한의 핵을 그대로 두면서 마치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면서 대북 제재를 해결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우리로서는 걱정되죠. 그래서 지금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트럼프가 잘 어떤 딜을 하고 조금 관여를 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가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계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시는데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은 아시는 것처럼 핵무력 강화와 핵 보유주의를 가지고 트럼프와의 물밑 접촉이나 향후에 회담을 재개할 때에 이러한 북핵 공결이나 단계적 축소 방안이나 이러한 보관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고서는 노벨 평화상으로 바로 갈 수가 있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 생각하기에는 북한 핵 관련돼서 단계적
해법이 좀 있을까요? 네, 1차 노딜이 예.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였고요. 2019년 2월에 이제 하노이 노딜이었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을 포기할 테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민생 11건 중에 5건을 해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듣고 트럼프는 You are not ready for the deal. 당신은 협상할 준비가 안 됐다. 너 66시간 동안 기차 타고 왔다는데 비행기 에어포스 1으로 평양에 내려주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에 이영호 외무상, 최선희 부상이 밤 1시에 미국이 강도 같은 요구를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측이 말장난을 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그만큼 양측에 이제 갭이 있었죠. 북한은 구분 비핵화로 제재를 해제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미국은 영변이 북한 핵 개발의 성지이지만 이외에 여러 군데의 핵시설이 있기 때문에 영변의 핵 비중은 50%가 될까 말까 한다. 그런데 제재는 11건 중에 5건을 해제하건 1건을 해제하건 효과는 똑같다. 금융은 하나만 풀으면 은행 거래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제 이 스몰 딜 요구를 거부했는데 뭐 지금 그 이후에 지난 9월 3일 전승절을 중국에 갔다 온 다음에 아주 뭐 중러에 지금 백업을 받고 있습니다. 절대 비핵화는 없다고 몇 차례 선언을 했죠. 김정은은 비상한 지위를 획득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 비핵화의 어떤 허들, 이 눈높이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비핵화를 고집하는 것이 회담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는 비핵화 회담은 안 나가고 군축 회담을 하면 나가겠다.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위장을 제가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자, 영변을 1단계로 하고 또 2단계로 분간 강선들을 하고 마지막에 전체를 다 한다. 이게 사실 END라고 그래서 Exchange, Normalization, Denuclearization, 교류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고 비핵화를 한다는 얘기인데, 교류하고 정상화시킨 다음에 개과천선해서 비핵화를 하면 다행이지만 그럴 확률이 과연 높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는 뭐 노벨상에 눈이 먼 나머지 김정은과의 부분 스몰 딜을 하고 이것이 1단계라고 아마 굉장한 포장을 해가지고 선전하는 그런 뭐 프로파간다, 여론 관리, 또 자신의 SNS 쪽으로 이제 활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핵은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만 해제해주는 시나리오가 가장 걱정스러운 시나리오죠. 박 교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분단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뭔가를 협상을 끌어내려고 결과를 내려고 하고 김정은은 북핵 보유를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대화는 하는 척하는 그런 프로파간다를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번 그 중국 전승절 기념 때 북한, 러시아, 중국 이 삼각 그 반미 텐트가 구성되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중국이 5차 정상회담까지는 김정은에게 핵을 자제하고 실험을 중단하고 또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 긍정하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승절 그 후에 김정은을 아주 그냥 대접을 하면서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제 미국을 대항하면서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복잡한 구도 속에서 대한민국이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이런 북핵 억지력과 또 동북아 한반도에서의 이 평화적 관계를 개선해 갈 수 있을지 좀 교수님께서 좀 실무 입장에서 어떤 방안이 좀 있을지.